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이 근세 근대 전쟁사로 가기 앞서서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준비한 특집으로 지난주까지는 이 영화 속에 있는 전쟁 이야기, 그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 됐던 영화들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전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을 다뤄드릴까 합니다. 전쟁하는데 뺄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사실 전쟁하면 뭐 뺄게 하나 없어. 빼놓을 수 네.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집이 참 많아. 다음엔 연애 특집해요. 그래도 전쟁에서 연애 빠지면 어떡해요? 네, 기자님도 싫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잠시 사실 쉬실래요? 자리 욕심 되게 많으면서. 그럼요. 여기 누구 앉아있으면 그 꼴 못 볼 거야. 절대 못 보죠. 거의 폭탄을 선취해 놓은 저희가 전쟁하면은 가장 중요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신 기술, 뭐 좋은 사령관, 뭐 많은 것이 있지만 네. 병사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동전을 통해서 정말 절실히 배웠죠. 뼈저리게 네. 느꼈죠. 근데 그 병사 중에서도 탑 오브 탑, 바로 용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대로 다뤄드릴까 하는데요. 전쟁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것.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패를 좌우했던 최강 병사 용병들의 이야기. 전장의 꽃 최강 용병 그 첫 번째 이야기. 전쟁을 저희가 쭉 얘기해 오면서 특히나 고대 중세 전쟁은 용병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요즘 저도요, 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네. 토크멘터리 전쟁에서 다시 보기를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그때마다 정말 이 용병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은 이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포에네 전쟁 때도 나왔었고, 중세 비잔티움 제국 무적함대, 그리고 최근 공부했던 이 중동 전쟁에도 용병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건 잘 싸우는 특정적인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렇죠. 이제 카르타고 네. 거기서도 이제 누미디아 용병, 기병. 그러니까 보통 기병을 국가 단위에서 대규모로 하기 힘드니까 좀 유목민족들을 좀 용병으로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유성룡의 징비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한족과 달리 강인하고 한참 굶어도 힘이 딸리지 않으며 화낼 때 무섭게 싸운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한참 싸워도 힘이 딸리지가 않는 거죠? 아니 굶어도 괜찮대. 이 부분은 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인간이에요.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이 그게 사실 흑인이었는데 교류를 하니까 흑인 용병이 있었던 거야. 근데 처음 보고 신기하니까 막 야 뭐 굉장한가 보다. 이제 사기 진작용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뭐 밥 안 먹고도 싸운다. 뭐 물속에 들어가도 숨 쉰다. 막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실제로는 전투 안 나갔다는 거. 근데 궁금한 게 용병의 역사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어, 그 용병에도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다. 첫 그럼 번째 첫 번째는 직업이 이제 뭘까요? 그럼 보통 이제 매춘 네. 그러죠. 매춘이라고. 근데 이게 물론 논리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에요. 아. 첫 번째 직업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맞아. 돈을 받고 그럼요. 일하는 뭐 거 막노동, 이제 일용 노동이었는지 뭐 유모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매춘하고 용병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애고 싶어도 인간의 삶에서 없앨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또 최초의 용병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보통 기록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용병은 누구냐? 아담. 최초의 인류라고 기록된 그 최초의 문서에 인류라고 써 있잖아요. 기록돼 있는 거지 최초의 용병은 아니죠. 어. 우리가 아는 고대의 어떤 사람 중에서 최초의 용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요? 클래스요? 헤라클레스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헤라클레스 영웅담은 대체 그냥 영웅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역사 속의 헤라클레스는 좀 다르다고. 아 역사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하고 역사를 약간 조금 혼동을 하는데 네. 신화의 헤라클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죠. 또 제우스가 인간하고 바람을 펴서 이렇게 낳은 자식이다. 네. 근데 사실 제우스가 신화 속에서도 사고는 많이 칩니다. 많이 치면 어마어마하죠. 헤라클레스뿐만 아니고 페르세우스도 있고 뭐 네. 하다 보면 한 두 다스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부인이었던 여신 헤라는 정말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네. 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헤라 여신을
그 칭송하기 위한 이름을 헤라클레스라고 해서 지어줬죠. 아니 남이 낳은 자식을 자기 이름 붙여서 하면 오히려 더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름 붙이니까 기분 나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시련을 헤라클레스한테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이미지인데 아까 박사님께 여쭤봤던 거는 우리가 용병의 시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헤라클레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헤라클레스가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플루타르쿠스 영웅전 첫 편이 테세우스 편인데 테세우스 편에 헤라클레스 얘기가 나오고 헤로도투스의 역사에도 헤라클레스는 아니지만 이 신화 얘기가 나오는데 실화가 어떻게 신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제우스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왕의 공주가 있었는데 부두에 들어온 어떤 선원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이게 순식간에 신화로 어떻게 바뀌냐면 제우스가 채갔다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제우스였으면 소송 걸릴 많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멀쩡한 기록에 나와. 사실은 쟤랑 도망갔는데 제우스가 데려갔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 그 기록이 있어요? 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화로 바뀌는 과정을 이 헤로도트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얘기인데 내가 그 동네 가서 들었더니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헤라클레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원래 등장했던 시기가 고대 그리스에서 이 우리가 말하는 원시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뭐 부자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또 뭐 기분 나쁜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떨궈져 나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떨궈져 나가면 그냥 얘기하나? 폭탄 설치해놓고 간단 말이죠. 그럼 또 잡으러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걸 이제 자기가 못 잡으니까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이때 헤라클레스라는 사나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용병의 개념,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의 전투에 참여한 그런 용병은 아니었네요. 힘으로 하는 거니까 그 전쟁은 늘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도 직업이 뭐냐면 헤라클레스의 저 트레이드 마크가 이 사자 가죽 아니야. 칼과 창이 안 들어가는 금강불개 가죽.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양치기들이 사자가 이게 양을 잡아먹으니까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냥 의뢰를 받아요. 뭐 깡패 소탕, 뭐 동네 깡패 해치워줘, 저기 강도 해치워줘, 아니면 야수 잡아줘. 그럼 이제 사자를 잡았는데 헤라클레스는 좀 똑똑했던 게 요즘 말로 하면 기업가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서 수주를 많이 하고 유명해지려면 피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자, 네미아의 사자가 엄청 컸대요. 네. 가죽을 벗겨다가 탁 깃발을 꽂고 다니는 거야. 난 이런 사자를 잡은 사람이야. 이게 신화로 가니까 그게 칼과 창이 안 들어가는 사자야. 그래서 제가 그걸 입고 싸운 거야. 요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니까 부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큰 싸움에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곳에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도 헤라클레스 이야기에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전쟁에 참전하는 거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건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나라 아마존. 네. 아마존 정벌 하러 또 간다고 돼 있어요. 7번째 사명이 그거 정복하라야. 그 가다가 이게 또 이제 의신화된 거지. 뭐 포세이돈하고 아폴로가 뭐 죄를 져서 거기서 인간으로 가서 노역을 하라고 그랬대나? 아마 딴 사람이겠죠. 네. 얘들이 노역하다가 풀려나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내가 아무리 벌 받으러 갔지만 왕이 나를 그렇게 구박해? 그래서 괴물을 보낸 거예요. 복수한다고. 이걸 아까 얘기처럼 바꾸면 대강 스토리가 감이 대충 잡히잖아요. 오네요. 예. 그냥 돌아가가지고 예. 야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아빠 나한테 군대 좀 줘. 그래가지고 군대를 그렇죠, 보내. 그렇죠. 그랬더니 또 헤라클레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가서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싹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병의 숙명이 하나 나오는데 용병의 가장 위험한 게 일 끝내면 돈을 안 준다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열받아서 왕들을 다 죽여요. 그 집안을 몰살시키는데 한 명만 살려줘요. 누구요? 그게 프라이모스라고 호머 이야기에 나오는 트로이의 왕이에요. 나중에 헥토로 페리스 이런 게 다 프라이모스의 아들이지. 그래서 프라이모스 하나만 살려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있는 얘기, 배경에 있는 얘기는 용병했다는 거지. 뭐 트로이든 뭐 어디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엄청 강했다는 거죠. 이렇게 듣고 나면은 용병의 처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우리가 그냥 뭐 서양 기준으로 보면 기록에서 추정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헤라클레스다. 어느 정도 시기인 거죠? 대체로 기원전 1000년? 그 정도? 그만 지금으로 3,000년 전이네요. 그렇죠. 와. 일단 헤라클레스가 최초의 용병이었다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헤라클레스 이후에 우리가 또 알만한 용병이 있다면서요? 아나바시스라고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페르시아의 왕자 키루스라고 있었죠. 이 키루스가 왕이 쟁탈전을 하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이 그리스 용병을 고용을 해요. 페르시아가 아주 대표적으로 용병 많이 쓴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근데 왜 아나바시스는 왜 유명한 거예요? 이 아나바시스가 썼던 게 당시 그리스 군대가 주로 썼던 팔랑크스 전술 때문입니다. 팔랑크스 하면은 이건 스파르타인데. 그래서 예. 스파르타가 가장 즐겼었던데 이 팔랑크스 전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 시민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원래 그리스는 예전에 우리가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는 자유 시민들이 군인이었어요. 네. 그 이 자유 시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즉 토지를 소유하고 부모 모두가 아테네 사람이어야만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있는 이 시민군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 시민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출신이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했다고요. 투표 못했겠네요. 그렇죠. 오. 또한 이 자유 시민이 병역을 진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직접세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이걸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대단히 신성한 병역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당시 팔랑크스 보면 뭐 장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부 장비 다 합치면 35kg 정도 돼요. 예전에 올림픽 한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요. 어.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그리스에서 용병이 나오기 시작했냐? 아테네가 제국의 길로 나아가면서 계속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민군들이 자기 토지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토지의 관리가 안 되고 제국의 길로 나아가면서 식민지가 늘어나니까 거기서부터 부가 들어오잖아요. 화폐 경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건전했던 자급자족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화폐 경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데 내가 왜 나가서 싸워야 돼? 이때부터 병사들한테 일당을 지급하는 풍조가 생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용병 비슷한 그런 이제 토대가 되죠. 맞아요. 사실 용병 하면은 또 보수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보수가 두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좀 지원을 해서 가게 되나요? 용병 산업이 본인한테는 한몫 잡기 좋은 이런 일확천금하기 좋은 데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참 파산하는 직업이에요. 돈이 워낙 비싸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키루스, 아나바시스에서 용병 한 명한테 매월 1다레이코스를 줬어요. 네. 이게 금 129g인데 우와.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거의 600만 원 돼요. 아니 지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지금 거잖아요. 돈으로 한 600만 연봉 한 원. 8천 되는 이게 거네. 아마 페르시아였으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금이 많이 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용병들의 특징은 어차피 돈 벌러 왔잖아요. 건수만 잡히면 올려달라고 그래요. 전투를 했어. 이겼어. 좋아. 그럼 또 이제 승리 배당도 받고 이런 연설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이게 결정적인 전투입니다. 그럼 그 순간 탁 주저앉아. 올려주세요. 결정적이면 올려줘야지. 어저께 전투하고 다른 전투라면서 도와주면 못하지. 거기서 그때부터 한 장만 더 써요. 계속해서 나와요. 우와. 그래서 얘들도 바로 1.5 다레이 코스로 올려줘요. 이게 와, 요즘 900이 돈으로 됐네. 거의 900만 원. 그럼 이제 뭐 연봉 억단이 됐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별거 아닌 전투야? 이렇게 어제랑 뭐 비슷해? 그래서 하여간 건수만 잡히면 뭔가 시비를 걸어요. 이거 어쩌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진짜 이제 마지막 전 내일이면 된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승리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불러놓고 이게 중요하니까 내일 이기면 너희들한테 한 자리 줄게 막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또 잠깐 질문 있습니다. 또 질문해. 뭐냐? 질문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하면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줄 거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너 지금 뻥치는 거지. 그럼 뭐해? 죽인다는 얘기는 끝나고 나요. 지키지 말을 약속하지 마라. 좀 수상하다 너.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키루스가 껄껄대고 그랬더니 우리 나라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 내가 황제가 되면 니들 다 죽어도 남아. 이거 황제만 되면 니들은 야 돈 없을까 걱정하지. 나는 전리품 나눠줄 사람이 부족해. 사람이 부족하지 돈은 안 부족해.
그럴 만도 했죠. 근데 에. 당시 그리스군은 제일 잘 싸웠기 때문에 그리스군 담당은 다 이겼어요. 여기 때 그리스군은 스파르타 군인이에요, 아테네 군인이에요? 아테네하고 다 섞여 있죠. 다 섞였어요. 그런데 아. 최고 인기는 스파르타. 스파르타라니까요. 무릎 위에서부터 어깨까지 다 방어하고. 그거 사실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페르시아가 그리스 중장 보병의 위력을 알았잖아요. 네네. 바로 그 중장 보병이 전쟁에 꼭 필요하니까 그리스군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 시장이 그리스가 나온 또 하나의 요즘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비슷한데 독점 상품이야 이게 중장 보병이. 야, 여기 특산품이야. 네,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밖에 안 나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황제가 그 말을 하니까 얘들이 뭐라 그랬게요? 난 돈 많아. 줄 사람을 걱정하지 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일단 줘봐봐. 내일 전투에 저 뒤에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안 싸워도 돼. 내일은 싸워도 돼. 그 사람이 살아야 돈을 주니까. 그렇지. 근데 키루스가 말을 안 듣고 나갔다가 전사해버렸어. 근데 키루스 탓은 아니야. 제일 강한 게 이제 그리스 1만 이 중장 보병대인데 키루스가 명령을 하기를 가운데를 치라고 그랬거든. 적군이 병력은 많지만 저거다 허수아비다. 페르시아군은 황제만 잡으면 이긴다. 그러니까 횡대로 쭉 썼는데 저쪽 징이 훨씬 길어요. 이쪽이 짧고. 근데 키루스는 과감하게 중앙으로 몰려치라는 거야. 쟤들이 우리를 기니까 감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운데를 쳐서 왕만 잡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게 나중에 알렉산더가 쓴 전술이잖아요. 근데 용병대장이라는 게 돈 받고 가면 그만이니까 가운데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운데로 갔다 이게 감기면 어떡해. 그래서 너 말로는 네 그러고는 앞으로 그냥 지 앞으로만 갔어. 그러니까 이 키루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소수의 기병대만 데리고 중앙을 치다가 전사해요. 그 용병들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는 전략으로 말을 안 듣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용병대들이 이제 탈출을 해요. 최초에 한 13,000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용병대가 13,000이었다면은 지금 따지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었을 텐데 페르시아를 탈출해야 되거든요. 이 페르시아를 탈출하는데 거의 2,500km를 탈출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병력 손실은 그렇게 많이 없이 13,000명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는 무사히 탈출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쪽이 잘 뛰어요. 그 마라톤 병원 이야기도 그렇고 그쪽이 잘 뛰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나 마을들은 좀 온전하지 못한 데가 좀 많았지 않았을까. 예전에 저희 그 이탈리아에서의 그 어떤 그 행군을 보면 결국은 이동하는 지역들을 털어야지만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막 터는 건 아니고 아나바시스 얘기만 갖고 해도 사실 용병사는 다 할 수. 용병들의 어떤 생리 그 고민은 다 할 수. 아니 왜냐면 다 나오는 거야. 용병의 어떤 숙명 이야기. 그런데 용병들이 간다고 무조건 터는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지나갈 테니까 내놔라. 그럼 거기 가겠다. 그래도 주면은 먹고 가고 안 주면 안 주면 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가능하면 전투는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게 하다 보면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첫째는. 두 번째는 병장기 같은 게 손상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말 나온 김에 그래서 제가 용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용병은 모두 부자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용병 대장은 부자였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용병은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 근데 아까처럼 네. 다음번 본격적인 뭐 이번엔 제대로 된 전투다라고 했을 때 앞에 요 계속해서 단어를 붙이면 돼요. 요 다음. 계속해서 살아남은. 또 하나, 계속해서 살아남은 용병은. 또 하나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야만. 아, 전쟁이 끝나면 해고가 되잖아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일종의 전쟁이 그들에게는 일인 그렇죠. 그러니까 거네요. 쉽게 말해서 뭐 고대에서부터 중근세까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용병단이 강도단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럼 계속 바로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쟁은 도적을 만들고 그러니까 용병이 도적 약탈을 많이 하니까 평화는 그들을 교수형에 처한다. 의미심장하다 그 그리고 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제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토지를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아무래도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장자한테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남이나 삼남은 조금 준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애 낳고 또 대가 물려줄수록
땅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땅이 줄어들면 그 얼마 안 되는 농토를 팔아버려서 칼 한 자루 사서 용병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내일이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로 돈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많은 용병들이 돈을 그 자리에서 다 물 쓰듯이 썼고 또 용병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 장례 지도사. 예. 용병들은 항상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무기에서부터 여흥까지 모든 걸 이제 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흥 에이전시. 네. 그러면서 이제 무기도 또 용병들은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무기 좋은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괜히 그것도 그 대장장이들이 쫓아다니면서 괜히 뻥을 섞는 거예요. 야, 이 칼은 저 칼 몇 번 했는데 2 나갔지 이거 100번 해도 2 안 나간다. 웬걸 나가서 하니까 한 번에 부러지는 거야. 이는 안 나가는데 부러지는 거구나. 그러면 또 다른 라이벌 업체가 와서 왜 걔네 걸 쓰냐. 아. 이거 한번 써봐라. 야 거의 예. 그 경제를 움직이는 규모네요. 그렇기 때문에 용병단을 따라다니는 이런 상인 조직이 용병 숫자만큼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용병이 하여간 나가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싸잖아요. 아까 연봉 1억짜리인데 17세기가 용병의 전성기인데 돈이 너무 드는 거야. 그래서 방금 기자님 말한 걸 어떤 똑똑한 영주가 생각을 했어요. 그 대장쟁이 뭐 이런 물건 파는 걸 자기가 직접 운영했어요. 아. 그랬더니 수익의 반이 되돌아오더래. 오. 이 반만 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용병들이 왜 자꾸 약탈을 하냐면 원정을 가면 아까 그 수레들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식량이거든. 이게 이제 보급을 해주면 괜찮은데 전쟁터라는 게 보급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죠. 네. 그럼 따라다니는 상인한테 사야 돼요. 그것도 부르는 게 값이겠구나. 50배가 기본이에요. 그 상인들을 보통 우리가 주보 상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주보 상인들이 내거는 캐치프레이드가 있습니다. 원스톱 올 서비스. 모든 무기, 식량, 잡화까지 다 된다. 그러면서 밤에는 파티장을 또 열어줘. 야 이때 한마디로 마트의 개념이 등장한 예. 거군요. 야. 그러면서 또 이제 용병들이니까 여자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근 마을을 수소문해서 그 여자들 중에서 파티 같이 갈 사람들 또 고용해가지고 와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뭐 매춘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의사들도 따라다니고. 근데 이게 지휘관이나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현실이 냉정한 현실이니까 그쵸. 그렇게 이동 기지천을 만들어 놔야 얘들이 어디 가서 약탈을 안 해요. 아. 오히려 남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세금 뜯으면 또 나간 돈 회수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게 똑같은 방식인데 얘들이 여기서 돈을 다 털어야 또 싸우지. 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쌓이면 안 싸우고 안 싶어 하니까. 싸우죠. 네. 그쵸. 이제 매번 이제 봄이 되면은 전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겨울에는 잘 안 싸우니까 봄이 되면 용병 대장들한테 많은 주보 상인 그룹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뇌물을 바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뇌물을 가장 많이 바친 애들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보 상인들은 바친 뇌물을 병사들한테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꼬박꼬박 집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이 한 재산 잡아도 이 두 가지예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쓰죠. 물론 싸워서 생명을 걸고 버는 게 쉽게 버는 건 아니지만 이게 딱 받는 돈이 순간은 한꺼번에 쉽거든. 그쵸. 전투는 힘들어도.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유흥에 많이 써. 이게 가장 유명한 예가 그거잖아요. 월급을 줘요. 월급 주면 병사들이 쭉 줄을 쓰잖아요. 용병장이 월급을 주거든요. 바로 옆에 파티장이 이미 열려 있어요. 마치 월급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뭐 퍼가요가 이렇게 그러면 일어나는 용병 대장은 또 것처럼. 한마디 해요. 저희 가지 마. 가지 마. 그리고 저한테 전에서 돈 쓰는 거 아니야. 줘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죠. 저기 가지만 알려주는 거 저기 있다고. 약간 그럼 그때 그것도 있었겠는데요. 그러면 전투가 비시즌 겨울에는 비시즌이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주보 상인들이 와서 돈 필요하지? 내가 빌려줄게. 해가지고 싹 그런 거 고리 깔아놓고 고리 되는 것도 많았어요. 도박 그런 거 사채로 그쵸. 다 날리고. 그다음에 또 결혼도 해. 돈이 생기면 또 이제 결혼하자는 사람이 생겨. 결혼하자는 그러면 사람이 생기는 그, 돈이 생기면 결혼하자는 아 사람이 생기는 그게 제가 그저 씁쓸해요. 어쩔 수가 없는 사연이 있어요. 그 말타 기사단 같은 경우에 네. 섬에 살잖아요. 네. 인구도 적잖아. 네. 원래 기사단이 용병은 아닌데 직업 전사가 되니까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사는 그 여자들 중에는 아예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야. 아, 그래서 누가 이번에 한 데서 모았다. 그럼 이제 막 동네 처녀들이 그걸로 다 결혼해. 결혼하자고. 예, 그래서 그 사람 돈은 다 처갓집으로 나가. 그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신나? 얼마 또 재혼하는 거야. 아 재혼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 용병은 좀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다라고 나오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거네요. 예, 그러니까 좀 씁쓸하게 맞는 거.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아니 이게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용병 대장이 어느 섬에 갔다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악당을 해치워 준 거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보니까 애가 참하고 실력 있잖아. 네. 파티하자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지역 유지 딸을 옆에 탁 앉히더니 결혼해라.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지역 보안관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 왜냐면 양심 없고 이런 힘만 센 애도 괜찮잖아 애가.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결혼하면 여기 마을에서 시민권 주고 이렇게 이쁜 여자는 딸하고 결혼시켜서 우리가 다 월급 잘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 문제가 용병단뿐만 아니라 용병을 고용한 사람들한테도 커다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해서 돈이 지급할 때는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상비군을 유지하자니 또 힘들고 네. 그렇다니 또 전쟁이 날 때마다 하려고 하니까 또 불안하고. 그래서 어떤 그 고용주는 비교적 기발한 방법을 하나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예전에 밀라노의 스포르차가 같은 경우가 이제 용병한테 돈을 안 주고 토지를 주는 거예요. 토지를 줘서 그 용병을 상비군화 시키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용병하면 이제 전투가 일단 시작하면은 거칠게 막 싸울 것 같았는데 물론 그런 용병들도 많았죠. 근데 14, 15세기 때 이 이탈리아 용병 같은 경우에는 욕을 엄청 많이 먹는 용병들이 많았어요. 대충 싸워서. 예, 왜냐하면 용병이 가장 중요한 게 승리해도 문제예요. 용병. 만약에 용병 부대가 승리를 해서 명성에 올라가면 그 순간 고용주의 가장 위험한 라이벌이 될 수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아, 쟤를 다른 애가 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언제 뒤집어 엎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지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당한 선에서 전투가 마무리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이긴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큰 피해는 서로 또 예. 없고. 그래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쪽도 용병이 있었고 저쪽도 용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싸워요. 싸움을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싸움을 해요. 10시 반쯤 야! 그러니까 고용주가 저기서 보고 있으니까 야! 하고 딱 가요. 그럼 서로 창하고 칼 맞대고 막 있다가 야, 주변에 어디 식당이 괜찮냐? 막 이런 걸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뭐 챙챙챙 소리 나고 하니까 싸우는가 보다 하잖아요. 한 1시간, 한 11시 반쯤 돼요. 11시 반쯤 뭐 해야 됩니까? 점심 먹어야죠. 그렇죠. 탁!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밥을 먹고 다시 싸우자. 그럼 다시 와요. 거기까지는 고용주가 봐요. 점심 먹고 또 싸우려나 보다. 한 2시간을 점심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 또 점심 먹으면서 티타임 또 가져야죠. 또 포도주가 또 빠질 수 없어요. 술을 마십니다. 그럼 그걸 보고 고용주가 화들짝 놀라요. 그래서 와서 야 너네들 싸워야 되는데 왜 술을 먹지? 라고 하면 이때 용병 대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 이미 승리를 예감했다. 그런 수준 높은 말 말고. 네. 원래 오후 싸움은 술 기운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 나왔던 말 맞습니까 이거? 아, 저 점점 기자님 못 믿겠어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믿어도 어디 됩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자료를 검색할 때 네. 되도록 활자화된 자료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후 3시 반쯤 다시 싸워요. 그럼 3시 반쯤 싸우다가 한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졸립지죠. 5시 되죠. 네. 그럼 그때 이제 그날 전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긍정적 효과도 있다니까. 왜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도시 전쟁 하잖아요. 이렇게 싸우니 복장이 터지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싸우느니 화해하자. 아. 네, 그래서 저쪽하고 외교적으로 야 우리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니 빨리 그만두고 쟤들 보내자. 그만두는 거야. 그 주보 상인 중에서 교섭가가 있어요. 그럼 양측 고용주가 주보 상인의 교섭가를 서로 보내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지를 서로 타진을 해요. 저 용병이 훌륭한 거라고. 전쟁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를 체험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화해하게 해요. 그래서 화해를 하면 또 문제가 생겨.
얘들이 얘네가 집에 일을 안 해야 가. 아, 그렇죠. 그럼 이제 계약이 다 해지가 됐잖아요.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까 기자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적당히 싸워서 승리를 해야지 너무 월등하게 또 돼버리면 결국 등 돌리고 라이벌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또 용병에 대한 궁금증 하나가 결국 용병은 시민군보다 충성심이 낮을 것이다. 아, 100%죠. 라는 선입견이 가장 먼저 충성도는 들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용병이 기업화되면요. 또 중요한 게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극적인 얘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뭐 용병이 순식간에 편을 바꾼다 이렇게 한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화는 늘 그렇잖아. 승리하고 나면 광장에 모아다 놓고 돈 준다고 불러가지고 다 죽이고 막 그러는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이태리 도시 전쟁 같은 경우에 이 도시랑 저 도시랑 싸웠어. 이긴 다음에 용병을 몰살시켰어. 이제 누가 걔한테 와요? 그렇죠. 전쟁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는 잘 안 일어나요. 용병 대장들도 싸우다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몇 푼 더 줄게 휙 돌아버리면 다음부터 안 불러요. 그 용병 안 쓰지. 네, 네. 그래서 또 계약에 그게 있어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우리는 더 준다고 해도 전쟁 끝나기 전에 저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 약속 지키나요? 사람에게 100%는 없는데 100%는 없는데 고대부터 용병들이 자기를 선전할 때 아. 우리는 이런 배신하지 집단이다. 않는다. 자기 조직이 팔리게 하기 위해선 신용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스위스 용병 나고 할 때 스위스 용병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잘 싸우기도 했지만 이 신용도 면에서 가장 스위스 용병이 믿을만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면 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용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용병하면 스위스. 그쵸. 네, 스위스하면 용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13세기가 되기 전까지 스위스는 깡촌 중에 깡촌이었어요, 사실.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근데 13세기 초에 이 스위스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뚫려요. 이게 스위스 깃발이 십자가잖아요. 네. 보통 이게 종교적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위스가 유럽의 십자로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센 세력이 3대 세력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잖아요. 여기를 엮어주는 십자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은 일단 빼고 요 삼국지 중에 둘이 연합해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끝난다고. 그러니까 유럽을 제패하려면 요 세 개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위스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갑자기 이 척박한 땅이 갑자기 뭐랄까 전략 요충지로 떠오르는 이때 당시 유럽의 이제 가장 깡패 같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스위스에 들어와요. 여기서 스위스 농민군이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우리 왜 윌리엄 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합스부르크 가와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덜컥 승리를 하니까 전 유럽에 소문이 퍼져요. 스위스 보병들이 강하다. 야, 쟤들 쟁기 갖고 싸우지 이겨. 그게 이제 1315년에 벌어진 모가르텐 전투와 네. 1380년에 샘파크 전투라는 건데 이게 또 당시 오스트리아 장군이 이름도 같아요. 레오폴드 1세, 조카였던 레오폴드 3세. 중세 기사들 다 데리고 갔지. 저쪽은 농민병이에요. 근데 이거 말을 못 하잖아요, 여기는. 내렸죠. 산비탈을 이렇게 올라갔죠. 그랬더니 농민군이라고 만만히 봤던데 얘들이 이따만한 그 할배를 도끼. 이런 거 큰 무기 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너무 무서워요. 찍어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그 있잖아요. 허저씨 좋아해서 사이드라고 이렇게 사이드. 네네. 그걸 이제 들고 있다가 밀밭에 숨어 있다가 지나갈 때 갑자기 확 일어나서 확 쳐버리는 전술을 썼어요. 이때는 기사도 사이드로. 말에서 내렸고 얘들이 산비탈에서 내려오면서 육중한 무기로 내려치니까 갑옷이고 투구고 다 찍혀버려요. 그때 레오폴드가 처음에 지고 나서 마을을 지나가는 걸 어떤 신부가 봤는데 넋이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화려한 기사들이 저 농민군한테 질 수가 있냐 넋이 나가서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하잖아. 처음엔 우연이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카가 다시 도전을 하는데 그때도 이때는 더 무참하게 지고 레오폴드 3세가 전사예요. 이렇게 되니까 저 따위 농민병이 아니고 그쵸. 스위스 농민군이 유럽 최강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보병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강한지 몰라. 맞아요, 맞아요. 싸워보니까 나 좀 나 좀 하는데. 내가 강했나? 그러면서
농기구를 놓기 시작합니다. 스위스가 원래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는데 춥잖아요 또. 산이고 그러니까. 어. 근데 유럽에 아주 유수한 가문에서 오더니 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쪽이면 600배. 600배. 재싸움 1.5배 들어가거든. 연봉 1억 순식간에 넘기거든. 농사 1년 지어봐서 뭐 할 거야. 너무 리얼해. 우리 에이전시가 보유한 지금 파티 이거 어마어마. 기자님 같았으면 바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와.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왜 스위스 용병을 또 다른 말로 기병 잡는 보병 이렇게도 불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산비탈에 싸울 때는 농민군은 비탈해드니까 졌지. 아니면 말에서 내렸으니까 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본 거지. 이거 얘들 되게 세네. 그래서 아까 기자님 말대로 꼬신 애들이 너희들 산에서 내려와도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또 스위스 사람들도 이 정도면 밑에 내려가서 싸워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유명한 창병 내용을 만들고 평지에 가서 붙었는데 또 스위스 사람들 중에서 또 좀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 좀 있었나 보죠. 전략가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예전에 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옛날에 이게 팔랑크스가 이런 걸 잘했다 그러는데 우리 조금 변형해 볼까? 왜냐하면 스위스가 뭐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병이 없잖아 얘네들이. 또 농민병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집단으로 나가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자. 스위스는 주거든요. 그 주정청에서 그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이제 보내봤어요. 야, 한번 가서 우리가 진짜 강한지 안 강한지 그렇지. 한번 우리가 봐야겠다. 밀라노 기병이었나? 박살이 난 거예요. 천직을 찾았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도 그렇지만 그냥 개개인의 전투 능력 자체가 좋았던 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고. 조직력이 조직력이죠. 요게 사실 성공 비결 중에 하나인데 원래 기자님 말씀대로 창병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마케도니아 장창병도 있고. 근데 이 보병이 개인이 아니고 집단으로 싸워야만 기병한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창병이 간격이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서로 정말 딱 붙이고 일체로 싸워야 되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서로. 근데 중세는 기사들이 저기 말 타고 다녔는데 왜 농민을 훈련시켜? 훈련시키면 쟤들이 날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시켜요. 농민 반란을 항상 무서워했기 때문에 기사계들이 농민군을 별로 그렇게 그리고 영주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대규모 농민군을 훈련시켜서 나갈 수가 없어요. 중세 때 군대라는 게 영주가 뭐 많이 거느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대규모 보병 창진을 만든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또 하나 스위스 용병들이 탁월했던 게 뭐냐면은 그 방진을 갖추고도 방향 전환이나 진격이나 이런 걸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한 우수한 장창병들하고 상대하면서 기병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스위스가 농민 단위로 조직하다 보니까 처음엔 지들끼리 싸웠거든. 마을들이 산에 있으면 산에 사니까 마을들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보병 창진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스쿼드론이라고 사다리꼴 대형인데 네. 장창으로 밀집을 쓰면은 이런 걸 못 휘두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다리꼴 대형으로 해서 각자 보고 중앙에 이 도끼창 든 애들이 서가지고 휘두르는 이런 식으로 했고 기동력 좋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깨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야에 나와 싸워보니까 기병들도 깨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도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우리의 장점을 좀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주연합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스위스의 독특한 건데 원래 스위스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게 장사된다는 걸 아니까 순식간에 스위스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스위스 농민병들이니까 농기구에서 무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리타작할 때 쓰는 거 있죠. 도리깨라고. 장대를 길게 해요. 이걸 그래서 갖고 있다가 말이 앞에서 이렇게 할 때 긴 걸로 이렇게 쳐봤다고요. 깡 소리가 나더니 투구에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여기에서 스위스 농민들이 썼던 농기구가 많이 무기화돼요. 평상시 손에 익은 또 물건들이.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해하고 자기들끼리 전술 개발하고 학교도 세우고. 한마디로 그냥 마을 단위로 서로 싸우느라고 썼던 그것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만들기 그렇죠. 시작한 예,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스위스의 주 정청이 생겨서 국가와 계약을 할 수 있는 중간 브로커가 된 거예요. 야, 이탈리아는 얼마 준다 그랬는데 지금 맞습니다. 독일 니네는 내가 가만 안 둬. 맞아요. 그래서 그 스위스 용병이 신뢰도가 또 생겨요. 아. 다
다 국가 단위로 국가 단위로 계약을 계약을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군기도 세. 어. 더 재밌는 거는 약탈도 잘 안 해. 안 하진 않아요. 근데 네. 당시 기준으로는 안 해. 음. 계약을 맺어서 가서 약탈을 하면 어. 얘가 미래 고객이 될 줄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약탈하지 말고 어. 책임 안수만.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너희를 존경하게 만들어라. 아. 또 하나 이제 얘네들도 용병이니까 이제 보급 부대 보내야 되잖아요. 주정청에서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보급 예, 잘해주는 데 가장 그 싸고 잘해주는 걔네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대단히 합리적인 시스템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입찰 딱 걸어서 독일, 뭐 프랑스 싸울 때 스위스에 가서 우리 편 되죠. 그럼 입찰시키는 거야. 단 한 번 계약하면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뒤집는 건 없다. 10배로 줘도 우리는 신용을 지킨다. 이야. 오. 그리고 전술에서도 굉장히 혁신이 나는데 이 사다리꼴 대응으로 하니까 네. 기동성이 좋은 거예요. 그 스위스 보병이 용감한 게 아니라 기동성이 좋으니까 이때 총하고 대포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 대포가 장전 속도가 느리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대는 뻥 하면 보병이 흩어지는데 스위스 보병은 뻥 하면 이게 이동이 잘 되니까 네. 다음 대포 쏘기 전에 돌진을 해요. 아. 정말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빨리. 도착. 가서 쓸어. 절로.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긴 창을 들고 대형을 유지했는데 빨리 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이 무게가 이 긴창 길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사다리꼴 작은 단위였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 익숙하고 만약에 큰 전투를 해야 될 때는 장창 대형을 만들어요. 그건 나중에 주연합회에서 나온 전술인데 장창 대형으로 하다가 기동이 필요할 때 삑하면 얘들이 숙달된 게 원래 이거니까 탁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게 달리는 보병이 된 거지.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때 스위스 주정청을 지금 현대 민간 군사기업의 효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주정청 역시 원스톱 올 서비스 시스템이었죠. 그래도 얘들의 가장 재밌는 조건이 만약에 우리 본국이 침략을 당하면 네. 바로 소환한다. 아. 이거 국가로서는 진짜 훌륭한 군대가 탄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싸우는데 우리 편이 지는 거야. 스위스 용병 때문에. 네. 그럼 본국에 연락하면 스위스를 쳐. 아. 그럼 용병이 빠져버려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하면 스위스 용병과 적이 되는 거잖아요. 급할 때 어떻게 이기고 뭐.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오늘은 아니 근데 알겠다. 그 다음에 또 큰 계약권을 또 주면 그럼 언제든지. 네. 니네 저번 다시 또 그러면 안 해줄 거야. 그거를 이제 자주 하는 국가가 없었어요. 이거 자주 하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 스위스 용병이 이렇게 유명해지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무슨 도시를 도와주는 스위스 용병이 있고 다른 도시를 도와주는 스위스 용병이 있는데 스위스 용병들끼리 만나면 어떡해요? 근데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전쟁사 하면서도 이런 얘기 나왔지만 철저하게 그 안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주정청에서의 몇 가지 계약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같은 스위스 용병끼리는 안 붙는 예. 거구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지켜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뭐 16세기 말 17세기 초쯤 되면 와 그때까지도 있어. 예 동족 상잔의 비극이 많이 일어나긴 해요. 돈을 많이 주면 예. 이제.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형제끼리 다른 부대에 있다가 만나서 형제끼리 고륙 상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태극기 휘날리면서 장동건하고 원빈이 그랬잖아요. 형이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기록이 있는데 형이 싸우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왜 싸워야 되냐라고 했는데 동생이 오히려 겁쟁이 하고 창을 들고 돌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이미 자기 칼이 동생의 가슴을 꿰뚫고 있었다고. 이런. 근데 아무튼 전쟁이란 게 그런 거지. 항상 아무리 계약서를 써놓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하다 보면 넘어가게 되고 스위스 용병의 말로에 가장 처참한 게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여기저기 막 불려나가게 되거든요. 용병들이 막 쓴다고 그랬잖아요. 스위스 용병은 집에 꼬박꼬박 보내는 애들이 많아요. 가족사 이게 마을이 다 걸어 먹고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보내놓고 나이가 들면 은퇴해서 집에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터에 살다가 온 양반이 또 집에 들어앉으니 답답하죠. 아까 말씀한 대로 술 기운밖에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 돈 벌어줄 때는 온 집안 사람이 걸어 먹고 살았는데 그리고 군대는 또 빨리 은퇴하잖아. 체력 그렇죠. 떨어지니까. 나머지 반생은 이게 동네 깡패야. 구박받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내려와요.
다음 이야기. 중세 최강 스위스 용병에 대적하는 란츠크네이트의 등장. 유럽 전장을 휩쓴 용병들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최강 용병 그 두 번째 이야기. 스위스 용병의 최대 고객은 프랑스였어요. 300년간 스위스 용병이 싸우면서 50만이 사망을 합니다. 유럽에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돼요. 스위스 용병과 게르만 용병. 철저하게 스위스 용병을 벤치마킹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이었어요. 일순간 강도로 변하는 얘가 정말 많았다. 살인자, 약탈자, 강도, 유괴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했대잖아요. 용병 사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구 잡아다가 이제 군인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용병을 할 만한 사람을 납치한다고요? 그렇죠. 야, 별 약 3만 명을 납치해가지고